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하루 쉬고 왔는데요. 화요일장의 급반등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완연한 회복세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장이 장중에 흔들림이 좀 있었고 나스닥도 하락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요일장에 어느 정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이 좀 다행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 쉼이 오히려 좀 회복이 됐나 보다. 어느 정도 컨디션을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또 꾸준한 이런 회복세가 중요하겠죠. 공매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을까요? 앞으로에 대한 연속성상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내공 좀 다져보세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부터 보고 올까요? 지금 코스닥이 오후 12시 전에 하락으로 반전된 이후에 아직까지 좀 파란불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양시장의 변화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유벽 캐스터. 네, 양시장이 오늘은 온도차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약간 사라진 가운데 또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은 여전히 상승하는 구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3,160선 사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을 보시면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일단 960선 정도의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요. 오전장에 하락했지만 바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10시 구간 이렇게 고점을 또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약간의 탄력이 좀 둔화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안정적인 시세를 가져가고요. 3,160선 중반대를 터치합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의 변화 쪽에서는 외국인이 일단 1,245억 원 매도 우인점이 변화가 됐고요. 또 기관을 보시면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3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보셔도 현재 기관과 비슷하게 6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은행 섹터가 무려 6%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그 외 금융주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셔도 현재 보험 업종도 3.5%대, 증권 업종도 3%대까지 이 매수세가 좀 크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옐런 의장의 발언에 좀 살펴보시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금융업종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철강금속이나 운수창고 섹터 내에서 철강주 그리고 해운주들의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섹터별로는 4%가량 상승합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전기전자 섹터가 1% 넘게 조금 무거운 상황이고요. 대형주들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고요. 운송장비 섹터도 0.5%대에 밀리고 있고요. 서비스업 섹터도 0.5%가량 하락합니다. 이렇게 섹터별 부진함은 대형주들의 영향이 좀 크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외 제조업종이나 이 비금속 광물 섹터는 강보합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살펴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IT 투톱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삼성전자 0.8%가량 밀리면서 82,000원 선이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도 13만 원 선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또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디램 가격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조금 우려스럽게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은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LG화학은 1.6%가량 상승하면서 93만 5천 원 선 터치하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1.8%가량 하락하면서 63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카카오는 오늘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상승 구간이 있었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다시금 1%대까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가량 상승세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레키로나주 관련 호재에도 불구하고 2.8%가량 밀리면서 25만 3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또 포스코가 4.6%대까지 튀어오르면서 오늘도 시총 12자리를 단단히 지켜내고 있는데요. 철강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특징주 보시면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이 철강 종목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일제강 빠른 시일 내에 벌써 상한가도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4,9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세아베 스틸도 17%대 급등세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양봉이 좀 굵게 나타나게 되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철강주들 가운데서 또 TCC 스틸이나 고려제강, 대창 스틸, 휴스틸의 시세가 현재 구간 돋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건설기계 섹터들도 오늘은 함께 움직여줍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 밥캣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중이고요. 진성 TC도 8% 오르며 16,3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해운주들의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HMM이 다시금 9% 가까이 질주하면서 38,85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해장우님 쪽에서는 폭등 추이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벌써 1년 내 4배 가까이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장도 이 공매도 우려를 지나가서 다시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페노션도 7% 오르고요. 7,670원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세를 살펴보시면요. 이 코스피와는 조금의 다른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낙폭 축소하면서 보합권 정도 터치하고요. 967포인트 지나갑니다. 분봉 차트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보시면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이 빨간불도 들어오면서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11시 구간 다시금 약보합권 정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도 12시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서 다시금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이 3,335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팔자세고요. 외국인은 2,25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쪽에서는 공매도 관련 우려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장 좀 약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나란히 2%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HLB는 3%가량 밀리면서 32,15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알테오젠 역시나 오늘장 3%대 하락세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어두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 외에 카카오게임즈 보시면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1%가량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반면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2차전지 소재업체 가운데서 또 탑픽으로 또 꼽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1%가량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시장 분위기 좀 따라가고 있고요. 콘텐츠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CJENM이 1.2%가량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도 보시면 1% 오르고요. 35만 3천 원 선 터치합니다.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개별 뉴스에 움직이고 있고요. 이로부터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텔레칩스는 차량용 MCU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 케이스죠. 이 때문에 오늘장,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상한가 잘 유지 중이고요. 24,4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칩셋 미디어도 14% 오르면서 17,450원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핑크웨어를 보시면 6%가량 상승세입니다. 현재는 윗골이 달고 약간의 탄력 둔화가 느껴지고도 있는데요. 일단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핑크웨어의 자회사인데요. 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의 기술 개발 국책 연구 과제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반영하면서 오늘장 시세 내고 있고요. 나머지 라닉스나 모트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종목별의 움직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함께 할 텐데요. 시장 전체적으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슈, 그리고 이 산업적으로 들어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깜짝 발언이 시장 변동성을 크게 좀 높이는데 좀 작용을 했습니다.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가 그 주된 내용이 됐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말이 시장을 요동쳤다. 물론 해명이 뒤에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 현지 시각으로 4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로 쉬고 있던 그때에 네. 이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제닛 옐런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제 사전 인터뷰를 전날에 찍어 놓은 걸 반영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사 잡지에서 주관한 인터뷰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얘기를 꺼낸 거죠. 음. 이 전까지 이제 그 페드의 파월 의장이 좀 약간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니까 왜 해왔던 것을 그쵸. 네, 뭐 뒤집는 재무장관이 발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일종의. 네.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정확한 뉘앙스는 네.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4조 달러의 경제 재정 지출이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이 4조 달러의 규모가 투입한다는 것이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적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네. 이것이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인식했구나라고 시장은 반응을 한 거죠. 네.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앨런 얼마나 반응이 나왔나요? 거의 기술주 나스닥은 마이너스 1.88이니까 2%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 네. 안에 있는 개별주들 뭐 애플, 테슬라 뭐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주들. 1%. 그렇죠. 네. 성장주들이 확실히 금리에 민감한 건 기술주는 맞잖아요. 네네. 네,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다 물론 S&P 500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주 나스닥의 하락이 좀 심했고요. 네. 이렇게 오전에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바로 같은 날 오후 4시예요. 네. 이때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관하는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약간 바꾸죠. 네,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의 뭔가 표현이나 발언이 되게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하신다고 했는데 페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냐? 뭔가 질문이 되게 구체적으로 바뀌니까 네. 앨런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확실하게 해두자. 금리 인상을 내가 예측하거나 권고를 한 건 절대 아니다. 네. 사실 이 말은 맞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미국 연준이거든요. 패드니까. 그렇죠. 정부 인사가 이렇게 금리의 페드의 권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이례적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옐런이 또 이쪽에서는 워낙에 고수 중에 고수고 네. 워낙에 이 시장 커뮤니케이션에 잘 하고 있는 그쵸. 인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반응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드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내가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었고 예측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정말 일시적인 발작일 것이다. 라는 네. 표현까지 써서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발언을 조금 바꾼 듯한 선회를 한 듯한 표현을 썼고요. 백악관의 대변인도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시를 하고 있다.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강조를 했죠. 그냥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고 금리 인상 우리가 권한을 하는 건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네. 하면서 그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그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낙폭을 회복이 좀 됐나요? 그렇죠. 나스닥도 거의 이날 2% 넘게 내리기도 했다가 3% 가까이 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거의 장중에. 14,000선이 완전 깨졌잖아요. 음. 그리고 1.8% 하락으로 그쳤네요. 그렇죠. 네.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던 부분을 오후 가서 조금 마련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다우지수라든지 뭐 사상 최고치를 또 뚫고 가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 하루 동안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그런 발언들에 의한 시장에 뭐 아무래도 지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테이퍼링을 하겠다, 언제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이렇게 금리를 하기 전에 테이퍼링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바로 나와버리면 그 전부터 테이퍼링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또 긴장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이게 같이 지금 막 예민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안 것 같아요. 그래도 발언 하나에 예민한 시장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발언이 원래 옐런 발언 치고는 뭔가 지금 뭐 계획이 된 거다, 뭐 아니면 뭐 은연중에 본인의 뭐 심정이 표현이 된 거다라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네, 네. 네. 시장 참여자들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3년간 저금리 우리 가져갈 거다. 이게 페드의 입장이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물가와 관련된 지표, 경기와 관련된 지표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지난 4월 또 FOMC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금리 얘기를 꺼내지? 그것도 재무부 쪽에서 이러면 시장에는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만하죠.
미금리 반응도 그러면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만 놓고 보면 거의 뭐 많이 안 흔들렸던 거예요? 많이 안 흔들린 게 아니라요. 네. 반대로 움직였어요. 금리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오. 했습니다. 오. 네, 그 발언 나오고 나서 오히려 금리는 급락을 했어요. 급락. 이게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그랬다고 봐야 돼요? 네, 명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성장주가 밀리는 이유 자체가 금리가 올라갈 거라. 급등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프레임이 네. 딱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네. 금리가 올라갈 오르고. 것이고 네. 그렇게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네.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예. 민감하고 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우려감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물가 자체를 올리지만 이게 금리의 영향, 시중 금리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네. 무한이라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겁내하는 건 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게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게 문제인데 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돼 미국채 금리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옐런 장관이 발언했을 때도 말 그대로 안전자산 선호도로 오히려 자산이 더 몰렸어요. 자, 이건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진짜 이 10년물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오를 거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일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분명히 옐런 발언에 금리가 급등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시장은 급등 안 하고 오히려 채권을 더 샀던 이유는 시장도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 기조일까라는 걸 다 알고 있고요. 2분기엔 너무 튀어오를 네, 거야. 그거는 알고 있는 상황인 예. 거고 결국에는 나중 되면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금리를 아주 자극시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아는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네. 분명히 나스닥이라든 기술주가 꺾인다라는 것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어차피 안 올라갈 거야 빨리. 근데 지금 시장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벌어지면 네. 안전 자산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달러랑 미국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미국채가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금리가 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요 흐름만 딱 놓고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이제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의 논조는 항상 연준은 안 한다고 했지만 네. 그래도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네. 결국은 연준은 할 수 있어. 여기에 대비해야 돼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흐름을 보더라도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온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시장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우려했다면 금리가 튀어야죠. 네.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거. 오. 이미 시장의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안 올라갈 줄 아는 거예요. 급격하게 안 올라갈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반응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려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우리가 1분기에 이미 많이 출렁였고 그런 습득 이후에 곧바로 금리가 튀어오르지는 않을 거야라는 심리가 팽배하게 반응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옐런 의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옐런 의장, 아니, 본고는 옐런 장관은 아닌데. 네. 그렇죠. 옐런 장관이 본인의 발언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본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재무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네. 어떤 의도를 가졌을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뭐 예를 들어 연준과 좀 이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누나 좀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는 이제 발을 못 빼. 이미 우리는 이제 파월보다 누나. 네, 그러니까 예, 네. 누나 실질적으로 누나 할 겁니다. 47년 예, 그렇죠. 이니까요. 예, 예. 실질적으로 누나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누나 우리는 이미 이제 늦었어. 우리가 이제 말을 돌릴 수가 없어. 우리 소통이 우리 이제 손절 힘들다. 포인트를 이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만큼 질러놨는데 이제 조기 금리 인상한다는 말을 이제 못해. 그러니까 이제 누나 좀 도와줘. 누나 일단 한번 좀 불지펴줘. 네.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네. 그쪽보다는 옐런 장관은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국채를 발행하기 원하려면 국채 가격이 좀 싸지면 네. 수급이 많이 몰릴 거잖아요. 네. 그럼 국채 발행을 앞두고 사실상 최근 들어 생각보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거 자칫 잘못해서 최근에 들어오는
일본이나 중국 투자자들의 손길이 좀 떨어질 거 아닌가? 다시 돌아온 네, 그들. 다시 돌아. 네. 그들이 약간은 매수세가 좀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네. 살짝은 금리를 본인들 입장에서 재무부 입장에서 네. 좀 튀어오르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입찰일이 6일인가요? 오늘? 현지 매번 시간으로? 네. 6일이고 그다음 입찰부터 뭐 다음 주까지 줄줄이 입찰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채 가격이 안 매력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왔던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이나 중국 네.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재무부 쪽에서 생각하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금리를 오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반대로. 말했는데 네. 금리는 더 내려가고 국채 오히려 가격은 오히려 그 또. 시장은 또 주식시장 흔들렸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재무부 그러니까 연준의 소위 말하는 독립성 훼손 이야기까지 나와버리고 결과가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그냥 빠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걸 걷어들인 것 같아요. 예, 그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준은 정말 단순할 것 같아요. 이 단순하다는 게 멍청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네. 그냥 깔끔할 것 같아요. 연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시장을 그러니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벤 버냉키 의장을 시작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이 돼서 우리가 흔히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했던 시기도 그리고 나서 시장은 엄청 빨리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보다 3개월 후에 했어요. 금리 인상도 시장 예상보다 3개월 후에 했고 항상 연준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항상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요. 지금 또 파월 의장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은 벗어나지 않고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이 자꾸만 연준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제가 이 예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정말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정말 마음 놓고 시켜도 되는데 나는 아하.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네, 네, 네. 나는 난 짜장면 먹을게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대표님이 진짜 짜장면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이거 우리 보고도 다 짜장면 먹으러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진짜 짜장면인데 네. 네, 그런 거죠. 대표님의 눈치를 보게 네, 되는.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짜장면이 정말 먹고 싶어서 짜장면이라고 했거든요. 난 저금리를 3년간 가겠다고. 정말 진짜 진심으로 3년간 가기로 말했지만. 했는데 시장이 자꾸만 저거는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꼬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지나치게 꼬우면 가위바위보도 야 나 가위 낸다 하면 진짜 가위 낸다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머리가 헷갈리잖아요. 저게 가위를 낸다 했는데 내가 주먹을 낼 거를 예상해서 이제 그 바를 낼 거를 예상 그럼 내가 다시 가위를 내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어렵네요. 생각보다 연준은 네.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그분은 원래 중도 성향인데 이번에 보다 못하게 좀 짜증난 것 같아 또. 그러니까 확 비둘기로 돌아섰어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물론 에반스 총재는 원래 비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이 말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네. 사실 중도파가 비둘기파적인. 그렇죠. 예, 스탠스를 원래 취했다는 그냥 거. 중도에 있던 분이 예. 적극적인 비둘기로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반응을 하니까 금리 인상 안 한다니까 네네. 테이퍼링 내년에 한다니까 네. 계속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가위를 낸다니까 그냥 이기라니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만 꼬우고 지금 생각하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죠. 시장은 항상 근데 이 긴 틀에서 보면 네. 분명히 시장이 막 꽈서 생각해서 그 막 변동성이 있긴 해요. 근데 길게 보면 저때 저렇게 괜히 꽈다. 연준이 항상 그러잖아요. Don't fight the Fed. 네. 저 말이 맞는데 네. 자꾸만 우리가 싸우려고 했다. 연준의 생각을 미리 예측하려고 했다.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후회하는 시점. 사실 3월 달도 금리 막 우리가 2, 3월 달 급락을 했잖아요, 시장이. 그때도 막 금리 더 올라가네 많이 이제 추세 꺾겠네 많이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4월에 또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초반에 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흐름인데 이걸 자꾸만 금리 인상으로 엮는다? 실제로 미국채 금리는 그렇지도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에 미국채 금리도 지금 한 1.8,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하죠. 네. 3월 달에 이미 4월 달에 많이 가면 2.5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1.5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꼬아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는 건 실제로 금리가 튀는 걸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1.8 정도까지 만약에 위치해 있으면 그러면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구간에서 너무 미리 연준의 생각을 우리가 꼬아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괜한 고도의 심리전, 그러니까 밀당을 할 때 너무 이제 심리전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다 보면은 더 꼬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불안한 심리가 저도 너무나 이해가 되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면에 숨어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재무부 쪽에서 지금 연준의 이런 권한을 뒤흔들 생각도 없고, 그리고 페드는 기존처럼 그대로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가정으로 지금 계속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5월 초에 조정은 불가피한 조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인 그러니까 것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공매도가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4월달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쉬어줄 수 있는 구간이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게 정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욕구가 강하겠죠. 사리가 사리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 어쨌든 재료가 나오고 특히 첫째 주, 둘째 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ISM 제조업 지표도, 네. 그 다음에 그 뭐 이 다음 주 CPI 지표도 뭐 이렇게 주요 경제 지표들이 쭉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맞는데, 네. 근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게 지나갔을 때 미국채가 만약에 특별하게 튀지 않고 안정을 찾는다. 예. 그러면 특별하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는 8월 달까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냥 지금 금리에 반응을 안 하잖아요. 네. 6월 FOMC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다음 이후의 흐름을 좀 보겠다. 이야기 분명히 똑같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 5월에 만약에 미국 금리 많이 튀어오르면 6월 FOMC 중요할 거라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튀어오른다면. 앞으로 있은 흐름에서 금리가 네. 튀어 올라 버리면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겠죠. 그러면 또 6월에 더 이제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원래 이게 4월 달에 5월 달을 예상할 때 그랬잖아요. 5월 달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금리 관련 부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상한 거 대비해서 금리는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가 오히려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둘째 주 물가 지표에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이 셋째 주부터 해서 6월 달까지 FOMC까지 별로다라고 봤는데 네. 우리가 오히려 이걸 선조정 받았고 물가 관련 부분이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 네. 금리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오히려 이걸 넘기면 6월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냥 9월을 보겠죠. 그러면 시장은. 왜냐하면 네. 9월 달 되면 12월 달에 이제 소위 말하면 4분기에 테이퍼링을 할지 말지가 결정될 거라는 우려감 예.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안정을 찾는다면 5월 한 셋째 주부터 해서 한 8월 달까지는 오히려 큰 악재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좀 완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 이번 주에 하락했을 때 정말 기회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번 옐런발 우려 역시 오히려 우리에게는 조정이 또 기회로 작용했을 것이다. 큰 틀에서는 연준은 변함없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큰 그림에도 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 주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핫한 바로 이 이슈. 차량용 반도체 MCU라는 키워드에 시장이 상당히 또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면에 국산화라는 키워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혜진 전문가님, 국내에서 처음으로 차량용 MCU를 생산했다. 이거 업계에서 굉장히 또 큰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수급이 너무 부족해서 네.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도 완성차들 실적까지 지금 악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 주고, 그렇지, 네. 있다고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빨리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네. 장관도 뭐 해외 업체들한테 수급 좀 빨리 해달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도와달라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저희가 그때도 삼성전자가 직접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내에 텔렉칩스라는 이 기업이 이 차량용 MCU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브레이크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엔진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네. 이거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거죠. 네. 텔레칩스는 그 팹리스 업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 네. 공장은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MCU 32나노미터로 개발을 했는데 생산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생산을 했다.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게 MCU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반도체인데 나름대로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브레이크, 변속기, 뭐 엔진, 네. 뭔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고온이든 저온이든 이쪽에서 다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극한의 이런 테스트도 거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태까지 저기에도 나와 있지만 해외 의존도가 98% 정도였거든요. 저 정도면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이게 워낙 또 그럼 왜 우리나라가 생산을 안 했냐? 네. 싸요. 너무 싸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아. 단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마진이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쵸.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러는 거잖아요. 왜 국산화가 여태까지 안 됐냐? 왜 반도체에서 왜 뭐 소부장이 왜 국산화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이걸 잘하면 그럼 그 기업 거 쓰면 되는 거였고 네, 네, 네. 굳이 그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는데 네. 이번에 뭐 코로나도 겪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가 되고 네. 또 셧다운도 되고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수급적인 불균형이 생기는 아.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네덜란드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XP라든지 네. 뭐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든지 이 두 기업과 일본의 기업이 이제 뭐 거의 10개도 안 되는 기업이 지금 그 자동차용의 MCU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거의 과점으로만. 네. 그렇죠. 10개도 안 되는 기업이 글로벌적인 과점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NXP라든지 인피니언 거 많이 사용하는 축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 텔레칩스가 생산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공정을 사용해 생산을 하면 네. 이게 적용이 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지금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가장 먼저 기대가 되는 부분은 현대차에 대한 납품이겠죠. 현대차가 국내의 MCU를 지금 다음 차량부터 장착을 하겠다, 채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그쪽으로 받아들여질지가 또 관심사고요. 실제로 텔레칩스는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이런 MCU는 아닙니다만 뭐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 뭐 오디오라든지 네. 거기에 들어가는 AP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제네시스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요 MCU도 생산이 잘 됐을 때 양산 체제가 들어갔을 때 현대차에도 납품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국내에서는 뭐 반도체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네. 있는 이런 이슈 오늘 뉴스가 있어서 상한가 나오고 있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쇼티지가 조금은 수급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국산화 성공 뉴스가 의미가 있다면 뭐 현대차 그룹도 4, 5월에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2분기 실적에도 좀 도움이 될까 그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잠시 후에 그 영향력 들어보고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삼성전자가 생산을 맡았다. 파운드리 생산해서 지난달부터 시범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직접 사실 차량용 반도체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설계를 텔레칩스 거를 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한번 짚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뭐 동일합니다. 지금 아까 술 얘기. 네 이야기는 돈 안 되는 거, 아. 돈이 안 된다라는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이 칩리스 업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아니면 전력용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그렇게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엔 약간 거국적인 그 관점에서 해준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전자 저거 하면서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과점화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비를 추가적으로 더 증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증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장비가 다 증설되어 있는 상태니까 감가상각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돌리는 대로 마진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신규로 투자를 하면 네. 지금은 공급 부족이지만 누가 봐도 조금만 더 내년 되면 이거 분명히 무조건 풀립니다. 수급적으로 무조건 이게 막 아주 물론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네. 공급이 그거를 더 커버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증설하면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명확하게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했지만 다른 업체들이야 감가상각을 다 끝내놨으니까 뭐 그냥 괜찮다 치더라도 신규로 진입해서 투자하면 계속 감가상각까지 계속 맞아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마진은 더 떨어질 수 있고 어. 이거는 사실 들어오면 손해죠.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가 안 하는 겁니다. 이유.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고 그렇군요. 대부분은 90나노. 그나마 이번에 음. 지금 텔레칩스가 하는 게 32나노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32나노면 굉장히 고도화된 겁니다. 네, 상당히 고도화된 거고요. 네. 뭐 NXP나 인피니온 같은 경우가 한 24나노 정도니까 그 엄청나게 고도화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 최소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마진을 남기려면 미세화 공정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판에 많은 걸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미세화가 안 된다라는 건 뭐 확실하게 삼성 입장에서는 별로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 국내 산업 자체가 거의 마비가 되고 또 하나는 네. 물론 삼성도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네. 이게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중에서는 또 전력용 반도체도 지금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이 그 전자제품이랑 그다음에 스마트폰 출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플래그십 모델들은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이제 좀 그 밑에 단에 난 로엔드 때에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가전들은 네. 지금 이게 풍기예요. 이게 잘 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자기들도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타격을 거잖아요. 받게 예, 되네요. 그러니까 차량용 MCU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력용 반도체까지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 생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또 삼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 전장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거기 포석이라고 보고요. NXP 인수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다 의지를 또 보여준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직접 하지 않았던 이유. 지금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그러면 텔레칩스 수익성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환호할 뉴스는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쇼티지가 풀리면 자동차는 수혜를 보는 건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같은 칩이나 펜리스도 같이 들썩이잖아요. 이쪽으로 또 커진다는 이야기인가? 여러 가지로 좀 의미를 두는 쪽이 어느 쪽인지 관련주 전략까지 좀 짚어볼게요. 제가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 파운드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예, 펜리스는 돈이 되죠. 설계 쪽으로 왜냐하면 펜리스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까. 이게 설비 투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파운드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애들이 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훨씬 더 낮은 공정인데. 예, 하려면 하죠.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거고 네.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들에게는 별로라는 거지. 네. 펜리스는 좋죠. 자기들이 자기가 생산할 수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거야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설계를 하면서 그걸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건 당연히 이득이니까 네. 텔레칩스 괜찮습니다. 펜리스 업체들은 괜찮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이 조금 싫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 뭐 이렇게 장비주 이런 쪽으로 관심 네.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파운드리 관련 쪽으로 네.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어쨌든 뭐 이쪽 관련 부분에 삼성이 조금 더 힘을 쓴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뭐 그래서 너무 이쪽을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마진이 안 나오니까 좀 이 다른 산업들이 별로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기에는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가 워낙 크고 네. 여기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픽으로 꼽는다면 이 이슈에 가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저는 LB 세미콘 봅니다. 그러니까 LB 세미콘이 오사타 업체 후공정 이 반도체 패키지 검사를 다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오사타 업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페스, 그다음에 이제 뭐 LB 세미콘, 그다음에 테스나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테스나가 살짝 주춤하는 이유는 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테스나의 주력은 CIS고 삼성도 비메모리 쪽에서 CIS 칩을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요. 1등 하려고. 네. 1등이 지금 소니인데 격차를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스마트폰인데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전력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지금 못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CIS 칩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스나가 살짝 주춤하는 거고 네. 반대로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 TMIC 칩 그러니까 그 전력용 반도체 전력용. 여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여기에 출하가 늘어나면 이 엘비 세미콘의 물량이 많죠. 네. 그러니까 엘비 세미콘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엘비 세미콘은 그거 안 보시고 그냥 네. 그 AP칩, SoC 칩이나 아니면 CIS 칩 관련 쪽에 테스나의 물량을 좀 먹는 거, 따라와서 좀 떼서 먹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메모리에 투자하는 거, 여기에 큰 틀에서 보고 괜찮게 생각하셔도 돼요. 단순히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쪽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큰 그림을 그려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의 토픽은요, 여기서? 저는 뭐 오늘의 이 이슈의 가장 토픽은 역시나 텔레칩스 아닐까. 그 주인공으로 네, 주시네요. 그냥 주인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팹리스잖아요. 아까도 뭐 질문해 주셨지만 이 팹리스 업체가 IP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설계도에 대한 IP. 네. 그럼 당연히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높아지면서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네. 근데 실적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네, 작년에도 안 좋았고 네. 그동안 실적이 받쳐주지가 않았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에 올해 만약에 정말 양산이 돼서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뭐 주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는 텔레칩스를 더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뭔가 쇼티지가 좀 해소되고 텔레칩스 자체의 경쟁력도 높아진 뉴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과점 형태인 이 MCU 시장 안에서 뭔가 활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세요? 이번 뉴스가? 될까요? 텔레칩스를 계기로 해서 그쵸 일단은 독보적인 한 기업이 나오고 독자 생산 첫 네. 국내 생산의 기업이 나왔고 네. 뭐 팹리스 업체들이 많아요 국내에. 아.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자동차를 납품하기 위해서 AP에 반도체 들어가는 게 엄청 설계도가 많이 요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지금 연구 개발을 한다면 뭐 당연히 시장 캐파 넓어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텔레칩스는 이번에 실적 잘 나오면 2월에 나왔던 고점도 충분히 뚫어낼까요? 요즘에 텔레칩스의 또 약간 호재성 뉴스, 텔레칩스의 호재성 뉴스라기보다 어쨌든 네. 전체적 자율주행 관련 자율주행.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릴 만한 게 이번에 미국에서 그 CV2X 그거를 표준화를 이제 합니다. CV2X요. 그러니까 이제 V2X 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음. 자동차랑 자동차끼리 자동차랑 사물 간에 이 통신을 하는 건데 네. 이게 표준이 필요합니다. 표준이 아. 중요한데 이걸 지금 중국은 먼저 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 주파수나 막 써버리면 네. 뭐 얘랑 통신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중국은 스타트를 걸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한 표준을 지금 정한다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V2X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의 어째 보면 이 자율주행은 약간 1차적인 원초적인 거예요. 왜? 차의 직감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보고 그걸 네. 보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건데 네.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려면 차가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미리 반응하는 거예요. 저 차가 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거다. 저 차는 좌회전을 가려는 거다. 그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각 지역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신호등이나 있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서 차가 이만큼 달려오고 있어. 이걸 미리 이제 그러니까 저 신호등이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통신이 돼야지 완벽해지는데 이걸 이제 표준화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쨌든 표준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는 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미국이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 약간은 또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이 미국이 지금 VTX 시장에서 표준을 설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위성 지금 이거 안 쓴다는 거예요. 적외도 위성. 적외도 위성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 한번 하셨었죠. 예,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궤동 위성 막 이야기하면 이 나오면 뭐 통신사들 이거 실컷 다 깔아놨는데 네. 아무것도 못 묶었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보안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성의 수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표준되기는 일반 어렵다. 이 관련해서 이걸 표준되기는 어렵다라는 네, 거 네. 이야기 드렸고 예. 공룡을 쓰기 위해서는 표준을 만드는데 그 표준으로 들어갈 때 이통 3사 그러니까 미국의 이통사들을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런 표준을 미국의 이통사에 있는 표준으로 선정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위성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국 관련 부분이 미국의 자동차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보안 부분, 그런 문제 관련해서.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 이번에 미국이 어쨌든 VTX 시장의 표준을 설정한다는 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5G 관련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걸 좀 첨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넓게 진행됐는데요. 결국은 CV2X 표준화와 관련해서도 텔레칩스의 어떤 수혜 기대감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략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내용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알찬 강의로 2시에 뵙겠습니다.